자, 2025년 국가직 정보보호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 난이도는 중에 속하고요. 킬러 문제는 17번 문제였고요. 좀 생소한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보보호론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다면 쉬운 문제였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공부는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19번, 20번에 약간의 사고를 요하는 문제이고, 나머지는 평이한 문제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컷은 한 85에서 90,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번은 되게 쉬웠죠. 1번은 되게 쉬웠어요. 적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인데, 일단 적적 공격은 이제 무결성이랑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위장은 무결성, 변조는 무결성, 그리고 도청은 기밀성, 텔레피 분석은 기밀성이니까 기억 니은이어가지고 답이 1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도 되게 쉬웠죠. 전자서명이 제공하는 보안 요소가 아닌 것은 인데, 이게 문제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마지막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거를 맨 앞에 1번, 2번, 3번에 냈다면 완전히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혹시 뭐 지방직에 나올 수 있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 건너뛰고 쉬운 문제부터 푸시는 게 더 정신 건강상에 더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자서명이 제공하는 보안 요소가 아닌 것은 당연히 무결성, 서명자 인증, 부인 방지잖아요. 기밀성은 얘는 이제 별도의 암호화를 하셔야 돼요. 별도의 암호화를 해야 내가 전자서명 외에 별도의 암호화를 해야 기밀성이 보장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3번도 되게 쉬웠죠. 흔히 오렌지북 끝났죠. 오렌지북이고 미국이라고 했어요. 미국, 오렌지북, 그 다음에 보안평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2번은 될 수 없고, 2번은 이제 관리체계잖아요. 관리체계이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리체계이고, 얘는 한국 관련된 거고, 그리고 CC는 국제공통이고, ITSC는 유럽 관련된 거니까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4번에 다음에 설명하는 보안 모델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1번 지문을 보면 아는데, 상업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결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2번, 3번 지문은 클락 윌슨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에 더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지문은 이거예요. 상업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결성을 중점을 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벨 라파둘라는 기밀성에 중점을 둔 거고, 그 다음에 비바도 무결성인데 상업용보다는 얘는 최초의 느낌이 있어요. 최초의 무결성을 제한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업 관련된 거는 얘죠. 그리고 라티스는 이제 접근 제어에서 LBLC일 때, LBAC에서 사용되는 거고, 기출 그대로 설명드리면 접근 제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상한과 하한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라티스, LBAC인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5번도 너무 쉬웠죠. 여기 보면 다음에 설명하는 정보보호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건데, 일단
정당한 사용자가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고, 요걸로도 가용성이 나왔는데, 이게 확보 방법이 데이터 백업, 중복성 유지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밀성은 뭐 도청, 그리고 뭐 암호화, 이런 얘기 나왔어야 되죠. 그리고 무결성은 변조, 위조, 그리고 뭐 접근 제어 같은 거 나왔어야 되죠. 그리고 책임 추적성은 뭐 로그나 감사 같은 거, 그리고 추적 뭐 그런 얘기 나왔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도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었나? 보시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사실 4번이 너무 명확해서 4번이 없었고 다른 게 있었으면은 뭔가 좀 애매한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인데, 이게 4번에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너무 개인정보가 많잖아요. 계속 누적될 거고. 그래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에 한해요.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도 되게 쉬웠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건데, 공인 IP 주소가 내부 사설 IP 주소보다 부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방식이다. 로만 봤을 때도 NAT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ARP는 IP 주소에 대한 맥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IPS는 뭐랑 반대예요? IDS. IDS는 수동, 그리고 IPS는 능동 보안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VLAN은 논리적인 랜, 논리적인 랜이에요. 뭐에 반대예요? 물리적인 랜의 반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랜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8번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 공격,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속해 있는 거죠. 공격키 암호 방법을 사용하는 A와 B의 통신에 C가 개입한다 해서 C는 A의 공격키를 가로채어 B에게 C의 공격키를 A의 공격키처럼 전송한다라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공격자가 나의 공격키를 줬기 때문에 걔가 보내오는 거를 내가 내가 복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중간자 공격에 해당하는 거고, 스머프가 답이 되려면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라는 개념과 ICMP라는 개념이 나왔어야 되고, 스니핑이 답이 되려면 도청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야 되고, 슬로우 릴리스는 두 가지, 헤더 관련된 게 있고 포스트 관련된 게 있는데, 헤더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헤더를 보내고 온전한 헤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포스트는 큰 파일을 보낼 것처럼 하고 계속 작은 파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9번도 되게 쉬웠죠. 9번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가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있는데, 여기 보면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낼 평문을 암호할 때는 가를 사용하고, 송신자가 평문을 전사 서명해서 수신자에게 보낼 때는 나를 사용한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수공암 송개서를 외웠어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 송신자의 개인키로 서명했어요. 그래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고 송신자의 개인키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이의 신청이 이의가 없을 완전히 완벽한 거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요거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10번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상 개인정보보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이제 묻고 있는 건데,
2번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된다. 아예 어떤 이슈도 없어요? 3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4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마찬가지고. 1번이 뭐가 틀리냐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서 가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뭐가 더 좋으냐라고 한다면 익명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가명과 익명이 바뀌었죠.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하고 익명이 안 되면 가명으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정직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11번에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건데 1번에 스택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지정해야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str, n, cpi 같은 거 요게 이제 n이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3번에 스택 영역을 임의의 메모리 주소로 할당해서 스택 영역의 주소에 대한 추측을 어렵게 한다. 요게 ASLR 관련된 거고 그리고 4번에 함수의 종료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카나리 값을 변경 여부를 검사한다라는 건데 요게 각하 실적 스택 가드는 카나리아, 스택 쉴드는 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택 가드에 해당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스택에서 코드가 실행되는 걸 허용하나요? 아니죠.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NX 비트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에 제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다 외울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보면 인증 및 권한 관리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나온 거에 비춰가지고 주제에 맞지 않는 걸 선택하면 된다. 근데 이건 쉬웠어요. 그나마 좀 얘는 쉬웠어요. 여기 보시면 12번에 ISMS-P 인증을 위한 정보보호 보호대책 요구사항 중 인증 및 권한관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인증 및 권한관리니까 권한 빼고 그 다음에 인증이라고 했으니까 비밀번호 관리는 인증이잖아요. 그죠? 인증이죠. 빼면은 얘만 남죠. 정보 시스템 보호는 누가 봐도 인증 및 권한관리랑은 무관한. 그래서 굳이 찾자면 얘는 이제 물리보안에 해당돼요. 물리보안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띄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13번도 추측을 해서 맞추시면 돼요.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추측을 해서 맞추시면 되는데 13번에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를 잘못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형태가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 일단 1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사용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모르고 있는 건 이 두 개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3번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니까, 공공기관, 그리고 정보 공개니까 아무래도 행정안전부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 2번에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위치 정보이고 그 다음에 보호나 이용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과기부랑은 연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부는 전자사용법이나 그런 걸 위한 거지 위치 정보의 보호나 이용에 과기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랑은 조금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방송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데, 만약에 13번이 틀리셨으면, 그러니까 2번, 3번 중에서 틀린 건 이해가 되는데, 1번, 4번에서 틀린 건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주제에 맞는 거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4번도 되게, 14번도 어렵지 않았죠? 여기 보면은, 14번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입니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격자는 웹사이트에서 인증 과정을 거쳐 활성 세션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공격자가 만든 악의적인 링크에 접근하기 유도한다. 이 링크를 클릭한 사용자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공격자가 의도한 데이터를 HTTP의 몸체에 첨부해서 페이지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는 HTTP 가 요청을 웹사이트로 보낸다. 이와 같은 방식의 공격을 나라고 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 HTTP 몸체에 보냈기 때문에 얘는 포스트예요. 몸체에 안 보내면 get인데 얘는 이제 URL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CSRF인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인데 CSRF는 여기 나와 있죠.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의도한 요청을 하는 거잖아. 그게 CSRF인 거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되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서버에 저장돼서 그걸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그 악성 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돼가지고 뭐 쿠키 정보나 그런 것들이 공격자에게 전송되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유사한 문제들을 이제 많이 봤었는데, 15번에 SMIM의 데이터 콘텐츠 유형 중에 데이터 기밀성만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요게 엔벨롭이 이제 기밀성이에요. 엔벨롭이 기밀성이에요. 그러니까 엔벨롭만 있는 거가 기밀성만을 제공하는 거죠. 일단 사인드는 이제 서명한 거고, 그리고 컴프레스는 이제 누가 봐도 압축한 거고, 그리고 어스는 당연히 여기 보면은 인증도 같이 간 거잖아요. 인증이랑 그 다음에 기밀성도 같이 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envelope 데이터가 답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16번에 리눅스 etc 섀도우 파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일단 1번에 사용자 계정, 2번에 salt 포함되죠. 그리고 4번에 기준일이 1970년 1월 1일인가? 거기서부터 패스워드 최종 수정된 날까지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시 알고리즘의 종류가 솔트와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웠고, 잘못했고, 그 다음에 17번, 요게 좀 어려웠어요. 17번. 요게 좀 어려웠습니다. 요게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볼까요? 소수 P를 선택하고, 위수가 P-1인 원시근을 사용하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원시근이 G라고 하면, 위수는 뭐냐면, G의 P-1, 그 다음에 모드,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1이, 요게 위수거든요. 이게 1이 나오는. 그래서, 원식은 G라면, G의 P-1을 해가지고, 요게 모듈레이션 P를 해서 1이 나오면, 요게, 요 P-1이 위수라고 해요. 위수라고 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소수 P를 선택하고 위수가 P-1인 원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여기까지가 힌트였어요. 그러니까 소수 P를 선택하고 위수가 P-1인 원식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놈이 누구냐면 요게 ECDSA라는 놈인데 이렇게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계산량이 많다. 계산량이 많다. 그래서 P-2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인 Q를 일수로 갖는 원소를 이용해서 서명과 검증에 사용할 키를 생성하는 전자서명 구조는 뭐냐면 슈노 또는 슈노르라고 해요. 요거를 얘기하고 있다. 결국에는 계산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를 슈노라고 한다. 요거는 어려운 문제에 속했고, 그 다음에 RSA가 답이 되려면 오일러 피함수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엘가말이 답이 되려면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 이게 나왔어야 돼요. 엘가말이 답이 되려면 소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G를 구하고 X를 구해요. 그래서 소수를 구하고 소수보다 작은 수에서 G를 구하고 그리고 G 빼고 소수보다 작은 수에서 X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뭘 구하냐면 G의 X 모드 P의 H를 구해요. 그래서 공개키는 G하고 P하고 H가 되고 비밀키는 X가 되는 거예요. 요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요거는 엘가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CDSA는 ECC 더하기 DSA이기 때문에 ECC, 그러니까 곡선상의 타원 곡선상의 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나왔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3번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소거법으로 푸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18번에 TLS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무엇입니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핸드쉐이크 과정 중에 보면 인증서 확인하죠. 세션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이게 그 핫비트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핸드쉐이크랑은 무관하고 세션키 생성 교환하죠. 그리고 이제 응용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에는 핸드쉐이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토콜 또는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기억 디귿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19번에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 HM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단 K는 키, M은 메시지, H는 해시함수, 그 다음에 얘는 exclusive와 그 다음에 얘는 연결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패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HMAC을 이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건데, 요거는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답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볼게요. 일단 1번에 HMAC 구조는 해시함수 H로 MD5, 샤1, 샤512 등 가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건데, 크게 이슈가 없는 거예요. 크게 이슈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K는 HMAC을 주고받는 사용자가 공유하는 비밀키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겠지만 맥 같은 경우, 해시 기반의 맥 같은 경우에는 비밀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아이패드와 오패드는 각각 16진수 36과 OC가 반복된 것으로 해시 함수에 입력되는 블록의 크기와 같다라는 건데, 우리가 36인지 OC인지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뒤에 그림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요거 때문에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요거 아니면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4번이 맞다면, 해시 함수에 입력되는 블록의 크기와 같다면 얘를 뭘 하고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OR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3번이 뭐가 틀렸냐면 K 플러스는 K의 왼쪽에 0을 패딩해서, 그러니까 0을 왼쪽에 패딩하는지 오른쪽에 패딩하는지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 비트 수가 해시 함수의 출력의 크기와 같게 되도록 한 것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중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해시의 길이를 뽑아내는 건데, 해시의 길이를 뽑아내는 건 얘예요. 이 해시 함수가 해시의 길이를 뽑아내는 거지, 요 익스클루시브 OR에서는 중간 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해시 함수 출력의 크기와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오패드하고 아이패드가 해시 함수에 입력되는 블록의 크기와 같다면 K 플러스도 당연히 해시 함수의 출력 크기가 아니고 블록의 크기와 같아야죠. 블록 크기랑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크기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막상 해보면 왼쪽에 0을 패딩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0을 패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사고를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번, 2번에서 답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3번, 4번까지는 오셨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블록 길이, 해시 함수의 블록 길이로 되어 있다는 거, K 플러스에 대한 얘기, 아이패드, 그 다음에 오패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가 그 숫자나 그런 것들이 다 매칭이 되고 있어요. 이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면은 문제지를 보면서 보세요. 20번에 다음 수식으로 나타낸 블록 암호 운영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일단 다른 거를 떠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전 단계의 암호문을 평문이랑 익스클루시브 OR을 해가지고 내가 암호화를 했는데 암호화가 나중에 일어났어. 그럼 뭐예요? CBC죠. CBC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야 돼. 전 단계 암호문이 필요했고, 그러면 이제 CFB랑 CBC인데 먼저 암호화를 하냐, 나중에 암호화를 하냐라는 거잖아. 그럴 때는 나중에 암호화를 하는 게 CBC가 되는 거고, 그러면 3번, 4번이 까지죠. 왜냐하면 암호문 블록의 전송 도중에 비트 오류가 발생하면 복호화된 P부터 PJ부터 PN까지 모든 평문 블록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죠. 나랑 그 다음 것까지만 에러 전파는 하는데, 나랑 그 다음 것까지만 에러가 전파되잖아요. 이게 잘못됐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평문 블록에 대한 암호화 과정에 병렬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얘는 암호화 과정에서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 단계의 암호 블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인데, 우리가 이제 그 복호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별 문제풀이나 그런 데서 복호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복호화를 하는지 그거를 문제로 내서 문제를 풀이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가 복호화 과정에, 우리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암호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복호화 과정에서는 문제가 안 나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복호화 과정에 대한 문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되면은 사실 1번으로 무조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호화 과정이 명확하니까. 근데 2번은 명확한 게 아니잖아. 2번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IV는 반드시 제3자에게 비밀로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CBC에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거는 얘가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IV가 아니에요. 이니셜 벡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암호화 알고리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키로 인해서 기밀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CBC는 암호화 알고리즘, 복호화 알고리즘 사용되고, 그
그 다음에 키 그런 거 사용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기밀성이 유지되는 거지, 이 IV는 전혀 그런 거랑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IV는 반드시 제3자에게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 없다가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만 확인하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들어온 거를 복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벡터랑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강의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복호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CBC의 복호화 과정인데, 일단, 아웃 블록을 복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IV랑,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를 해가지고, 평문 블록이 얻어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단계만 알면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러 단계까지 볼 필요 없어요. 첫 단계만 확인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